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심의 전일책 변호사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은 외자였습니다. 27분 왕 중에 19분이 그랬는데요. 단종, 태종을 제외하면 나중에 모두 외자로 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왕의 이름을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없는 기휘제도란 것 때문에 한 글자라도 줄여주는 게 백성을 위한 길이기에 외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 저는 3,450만 원 이상 봉급 쟁이들에게 1년에 16만 원 더 거두는 걸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국회의원들을 거짓말에 이골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 2011년까지 매달 189만 원 받던 입법 활동비를 31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특별 활동비도 65% 올렸습니다. 물론 둘 다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글쎄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돈을 세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8월 13일 출발 사침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 오늘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일부에서 만납니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를 책임졌던 최장집 교수가 사임사를 밝혔습니다. 새 정치를 외쳐온 안철수 의원, 현실 정치는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2부에서 안 의원이 정치적 측근인 배재대 정연정 교수 연결합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전력난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서울대 서균열 교수 4부에서 만납니다. 매주 화요일 준비하는 문화훈련 세상, 오늘 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전식의 출발사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문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 뉴스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당 정청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했죠. 이어서 새누리당과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오후 잇따라 긴급 당정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 때 현호석 부총리가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졌고요. 서민과 중산층 세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닷새 만에 정부안을 이제 뒤집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현호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책임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위에 기틀 뺀다고 얘기했던 조원동 청와대 수석 입장이 어렵게 됐겠군요. 예, 그런데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을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죠? 네. 어제 오전 오후 당정회의 이후에 새누리당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총 급여 3,450원에서 5천만 원 구간 정도의 세 부담 증가분을 제로로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5,5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실제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한 434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3천억 원 정도 이 세수 증가 효과분도 좀 감소가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소득 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 이런 것을 이제 강구한다 그러는데 밤새워 기획재정부가 어떤 안을 만들었는지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총 세수 증가 2조 5천억 중에서 3천억 정도. 예, 그걸 덜 받아서 중산층의 분노를 가라앉히면 도움이 되겠죠. 어제 전력 대란 위기를 무사히 넘기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들 절전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정말 애국자입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내용? 어제 피크 시간대 평균 예비력이 4,400만 킬로와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킬로와트 정도가
이 자발적 절전에 힘입어서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전국 2만여 공공기관이 냉방기 가동을 중단을 했죠. 기업체들도 피크 시간대 조업 시간 이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전에 동참을 했습니다. 각 가정도 역시 이제 동참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덕분에 기업체를 상대로 한 사상 첫 긴급 절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행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좀 절전한 결과로 제품에 좀 차질이 있는 그런 그 업체들은 없지 않다 그래요. 오늘 내일도 이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뭐 적극적인 절전 참여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한 7천만 킬로와트 중에서 2천만 킬로와트가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더위를 참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와중에 그런데 화력발전소까지 중단이 됐죠? 네. 예. 현재 그 위조 시험 성적서를 이제 위조한 부품 쓴 것으로 드러나서 원전 3기가 지금 중단 상태 아닙니까? 300만 킬로와트가 지금 상시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 전체 발전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지난 10일에 일산 열병합발전소가 잠시 멈춘 적이 있었고 11일 밤에 그 충남 당진 화력 3호기가 지금 멈춰선 상태인데 다음 주까지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러고요. 어제도 이 충남 서천 화력 2호기가 발전을 정지했다가 재가동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출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 화력발전소를 100% 출력으로 좀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생긴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어제 오전 9시 50분께 이 씨를 소환했고요. 14시간 55분, 거의 15시간입니다. 조사를 해서 오늘 새벽 0시 45분께 돌려보냈다 그럽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작성했다 그래요. 이 전 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깊숙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 뭔가 좀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그 재산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이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소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도 다음 주 정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점점 더 검찰이 전 대통령 일가를 압박하는 형국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에 달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그간의 여론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가졌죠. 황우여 대표는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리 서명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지난 금요일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리고 여야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세제 개편안이 어느 방향으로 재검토될지 알아봅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잠시 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안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은 방향은 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이루려고 중간에 우리 중산층 세부담을 늘리는 등 일종의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서 수정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묻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강화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형평성을 높인다는 상당히 이 소득세제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 과다하게 우리 중산층들의 많은 부분을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킨 것은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 중산층 위한 경제 정책과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번 세제 개정안을 보면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가 단 하나도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근로자 중에서 소득세 안 내는 비율이 지금 38%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가 말하는 서민들이라는 것은 이 38%를 넘어서는 계층이라는 겁니까? 지금 흔히들 중산층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연간 3,450만 원을 초과하는 전체 근로자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약 434만 명이고요. 그 중에 약 한 7천만 원까지가 대충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십니다. 예, 270~80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중산층으로 봤을 때 중산층의 어떤 세부담은 느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데는 서민 계층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게 틀림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연 16만 원 지금 더 부담하는 건데요. 네네. 이걸 청와대가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데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것인데. 네.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연간 16만 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민들 중산층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원래 취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어떤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부담을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원을 우리 중산층들이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바로 잡는 게 솔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불리하겠죠. 예, 그런데도 그 점을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135조 재원인데요. 지금 성장을 해서 세금이 늘지 않는다면 결국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세출개혁하겠다 이래서 이 증세하지 않고 해결한다고 말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 이번 여론 반발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교묘하게 세금을 더 거두는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흔히들 정세라고 했을 때 사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세라고 할 때는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할 때 정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세율을 낮춰가지고 감세를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또 투자가 일어나고 더 소비가 일어나고 해서 세금이 더 거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세제 개편할 때 정세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제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금 세수가 더 거쳐진다라고 해서 그냥 이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힘들고요. 이번에 소득세제를 바로잡는 노력은 이른바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과다하게 소득공제 위주로 돼 있던 거를 그러므로 인해서 고소득층들이 똑같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세부담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거를 바로잡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재원 조달이 아니고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데 더 포커스가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부담함으로 생긴 어떤 불리한 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소득 자영자들의 어떤 과표 양성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 증세 기준선으로 잡은 연봉 3,450만 원, 이걸 5천만 원 정도로 상향한다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추측 보도인데요. 네네. 그 경우에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이 당초 434만 명에서 180만 정도가 감소한 25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반발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의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5천에서 6천이 우리 중산층의 어떤 총 맥시멈 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산 전체 434만 명 되는 분들 중에 약 5,500만 원까지 보면 235만 명인데요. 그 나머지 예. 제외한 분들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까지는 이제 세금 부담이 늘도록 약한 원래 세제 개편안보다 반 정도 이상의 어떤 세부담 증가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근데 근로소득세 그 부과 현황을 보니까요. 네. 상위 10%가 68%를 감당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상위 이 소득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그 셈이 되지 않습니까? 꼭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예. 어제 오늘 앞으로 이제 정부가 또 새로운 안을 이제 만들고 있을 건데요. 원래 세제 개편안 이번에 나왔던 처음에 발표됐던 안하고 크게 변동은 없고 다만 중산층의 어떤 세분화를 줄여주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하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부자감세 철회를 한 걸, 예. 참 부자감세 한 걸 왜 철회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등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네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네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부자감세에 대해서. 네, 우선은 부자 감세할 때, 대기업까지 부자라고 이제 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분리해서 이야기되고요. 소득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인 3억을 낮춰서 1억 5천을 하자. 그래서 부자 증세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그것은 지금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바로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이 세제 개편안보다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이 최고소득 계층들의 세부담을 또 작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상위 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더 현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은 또 이 소득세 최고 세율인 그 38%, 예, 이 적용 범위를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하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되면 이 소득세를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을 낮췄을 때 대략적으로 세수 효과가 한 3,5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이 계층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수는 약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억 5천으로 과표 구간을 낮췄을 때 이른바 야당이 주장한 대로 부자 증세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세제를 합리화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른바 야당식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부자 증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막연히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서 부자 증세 하겠다는 것보다 세제를 합리화함으로 해서 또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이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민주당 얘기는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그리고도 또 이 최고 세율 38% 적용 범위를 더 낮추자. 이렇게 이중식인 건데,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국회로 오면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우리 여당이 다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을 모아서 이제 기획재정이 특히 이제 조세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근데 법인세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쟁국에 비하면 법인세가 우리가 많이 높은 셈인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법인세가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22%가 아닌 25%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대기업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세율은 이른바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특히 기업의 경우는 지금 현행에 비해서 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만큼 올렸던 것을 낮췄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높이자라고 했을 때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많은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이 지금보다 높아진 세율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예. 당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를 분명히 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세제 개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 공제도 또 배제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안들도 지금 다 재검토 대상에 다 들어있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재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노력의 경우는 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높였던 것은 이른바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현금보다 더 과표 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자영자나 고소득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과표가 양성화됐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그 기능이 이제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낮추자라고 하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 가계부채의 어떤 정대를 부추겼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차원이 있어서 아마도 이 문제도 과연 어느 게 더 오르냐 하는 거 가지고 우리 기업 재정위에서 먼저 논의가 될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거리에서 세제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점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해서는 단 하나의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조세 정책에 관해서는 예. 이른바 장외 투쟁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장외로 들어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장외에서 서명 운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회 민주주의에 상당히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여러 가지 손을 좀 봐야 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를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중범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30초 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어느새 정체 길이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는 45분가량 걸리고요.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 이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계속해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도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방면으로 상계교에서 월계 1교, 월릉교에서
강남대로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이 어렵습니다. 강남대로는 주의 구간이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 중간 지점에 공사 차량 넉 대가량 정차해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서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강남역 부근에서는 신호 한두 번 정도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테헤란 누나 서초로 상황 아직은 괜찮고요. 종로가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미암역 구간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야 대립이 뜨거운 8월 전국 속에서 아직 갈 길을 찾고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새정치 행보에 많은 분들을 궁금해할 겁니다. 최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사임 이사를 밝혔습니다. 또 심상정, 노회찬 등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놓고서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치 세력과의 관계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과연 언제쯤 구체화될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접근이죠. 정치네트워크 내일의 위원이신 배재대학교 정현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질문부터 제가 여쭤보죠. 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은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의 싱크탱크인데 이 최장집 교수가 어제죠. 이 네, 내일의 그렇습니다. 이사장직을 네. 맡은 지 80일 만에 사퇴 이사를 밝혀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서요. 예. 특별히 그 최장집 아직까지는 이사장이시지요. 사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예. 이사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언론 보도에 밝히신 정도밖에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싱크탱크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건 안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정당 창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 현안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 활동이라는 게 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또 정치적인 활동들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최장집 이사장께서는 본인께서는 정책 개발 기능을 좀 열심히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적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최장집 교수가 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안 의원과 완전 정치적 결별로 보고 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사퇴를 만료하는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사퇴가 확정되고 공식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면 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비롯한 안철수 의원 측의 싱크탱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의원과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집 이사장님께서 결별을 할 만큼 어떤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저는 얼마 전까지도 내부에서 회의를 다 함께 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최 이사장님도 계신 그런 자리들, 내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입장 차이라든지 서로 간의 갈등 쟁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멘토의 어떤 역할은 계속해서 하시고 또 이사장직이 주는 어떤 정치적 부담에 대한 최장집 교수님의 어떤 부담에 대한 사퇴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연구소에 있어서 커다란 앞으로의 활동이나 또 정치적 행보에 크다랗게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최장집 교수께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른바 연구소가 나가야 되는 정책적 기조들의 뿌리를 만들어 놓으신 셈이고요. 예. 그런 논의는 반드시 연구소 내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최장집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장집 이사장님은 정치적 부담은 조금 덜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게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최 교수께서 이 내일에 합류를 하신 게 이제 80일 석 달 가까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뿌리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또 노동 중심의 사회 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 진보적 자유주의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미국의 리버럴 좌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존 롤서 교수의 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시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질서는 평등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우리의 어떤 현실은 실제로는 약자가 시장에서 보호되지 않고요. 또 과도한 어떤 자본의 집중이라든지 우리가 뭐 경제민주화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왜곡된 질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은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어떤 사회 이해 경쟁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로비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런 것들을 조정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질서들을 만드는 것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한국의 미래 지향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거기로 나가기 전에는 시장의 어떤 평등하지 못한 왜곡된 질서를 구조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진보적이란 말은 뭐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처럼 집단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인데 네. 이 진보주의와 이 자유주의를 결합해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제가 많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 교수님께서 2달 전에 인터뷰를 하나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예,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당을 만드는 것은 안철수의 사당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방선거점 내년 이제 6월이죠. 네. 그때 신당 창당의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면 또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서 시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치른 안철수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른바 제3의 세력들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세력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내부에서도 정당이 대안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당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정말 무슨 특정한 인물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드는 이런 정당들, 그러니까 쉽게 소멸해가는 정당이 아닌 이른바 대한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당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히려 저희 안철수 의원께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지요. 그야말로 급조의 어떤 기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선거, 큰 선거를 바라보고 새로운 기조를 세우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제3, 지금 양대 정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큰 선거를 겨냥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세력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인재영입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최장집 교수가 대표적이겠죠. 인재영입의 상징 같은 분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되는 것인데 이 정책과 이념 이제 분명해져서 인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정무나 조직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제 전에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좀 일찍부터 사람들을 만들고 어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일찍부터 시작이 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는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상당히 그 좋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요. 저는 또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까지도 사실은 영입의 어떤 그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밖에서는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인재 영입이 좀 더딘 거 아니냐, 뭐 여의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완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안 나왔지 사실 인재 영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요.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갖는 그러나 기존의 양대 정당에 몸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좀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 교수께서 그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네. 예,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뭐냐,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만큼 새 정치가 부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새로운 굉장히 미래에 그 소설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상식적이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새 정치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나 정치권에서는 새 정치가 도대체 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사실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정치를 복원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세제 개편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의 비과세 항목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과 기득권이 계속해서 온전하고 보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안철수의 새 정치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국민들께 더 호응이 되고 민생에 더 가까운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좀 더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이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10월 재보선에 이 후보 모든 지역에 다 낸다고 알고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난 지역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8개 지역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그렇죠. 확정된 것은요? 대체로 보면 이제 영남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안 의원이 요새 이 존재감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보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안 의원께서 좀 초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요. 예. 지금 안 의원의 새로운 정치색이 있는데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면 무당파들은 그대로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줄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별로 안철수 의원이 이 무당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무당파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못한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속단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무당파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당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정치적으로 완전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선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당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현재의 무당파들을 끌어들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선거에서 그걸 할 수 없다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파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선거가 있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인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재대 정연정 교수였습니다. 예, 출발 사심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듣고 이어갑니다.